자,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이제 한국 유권자 투표 결정.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어떤 그런 변수들을 감안해서 어떤 요인들을 고려해서 이제 투표하는지, 이제 그것과 관련된 이제 모형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런 모형에 대한 그런 모형을 뒷받침하는 그런 경험 자료를 여러분에게 제시할게요. 그래서 민주주의 작동 원리 177에서 210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제 유권자들이 어떻게 투표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유권자 효용에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투표장에 가서 투표할 때 여러 가지 후보의 어떤 특성들 아니면 후보의 뭐 장점, 단점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뭐 인물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후보가 몇 선인지 뭐 다선 의원인지 아니면은 뭐 초선인지 뭐 아니면은 한 번도 의정 활동의 경험이 없는지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역을 보고 투표하는 사람도 있고 뭐 혈연, 학연 뭐 그런 관계에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또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후보의 정책적인 특징 아니면 뭐 어떤 개인적인 이미지와 같은 비정책적인 요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투표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있어서 후보의 특성들이 유권자 효용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UI는 뭐냐면 I라는 후보가 유권자의 효용, utility, U, I라는 후보가 유권자의 효용에 미치는 변수들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변수냐? VI는 I라는 후보가 가지고 있는 밸런스, 그러니까 이 밸런스에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뭐 후보의 능력도 있고, 후보의 도덕성, 또 후보가 속한 정당이 유권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인지, 뭐 지역 대표성, 뭐 여러 가지 등등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투표할 수가 있죠. 그래서 되게 이제 이 밸런스하고 유권자 효용하고의 관계는 되게 이런 단순 증가형 그 유권자가 이 후보 I에게 느끼는 밸런스가 증가하면 그 다음에 유권자 효용은 증가하는 거죠. 유권자 효용은 그래서 이렇게 가장 단순한 폼이 선형적인 증가죠. 그러니까 이처럼 선형적인 증가. VI가 1 증가하면 효용도 1만큼 증가하죠. 이 공식에 의하면. 그 다음에, I라는 후보의 이 밸런스가 2가 되면 효용도 이만큼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게 이제 이거죠. 그래서 알파는 뭐냐면 이 기울기가 얼마만큼 급한지 알파가 2가 되면 기울기가 이제 2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밸런스를 얼마만큼 중요시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만약에 알파가 여기서 0이면 이게 0이면 그러면 이 밸런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알파가 0일 경우에는 이 유권자의 효용에 후보의 어떤 능력이나 도덕성, 뭐 지역 대표성 이런 거는 이 유권자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XI는 뭐냐면, 후보 I의 정책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 입장, policy position, 그러니까 위치 쟁점이라고 하죠. policy position. 위치죠. 그리고 여기 세타 J는 이제 J라는 유권자의 정책 입장. 그러니까 이 내부 이 부분을 보면 후보의 입장과 유권자의 입장에
차이를 의미하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니까 후보와 유권자 입장 차이를 이렇게 제곱을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가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와 같은 관계가 되겠죠. 여기가 유권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X축은 이제 후보의 입장, 후보 I의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Y축은 효용. 그래서 이게 2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 공식을 그림으로 보여주면, 예를 들어서 이 점에 있는 입장을 제일 좋아하는 유권자의 경우에 이 유권자 입장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효용이 이렇게 2차 방정식으로 이렇게 감소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물론 뭐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겠죠. 선형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이제 x 절대값으로 해서 xi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 여기가 이 부분이. 근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게 연속 변수가 아니라 이렇게 꺾여졌으니까 이 수학적으로 계산하기가 이제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속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2차 방정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부분이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 유권자 입장과 후보 입장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후보의 입장이 유권자 입장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효용은 이렇게 감소한다.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다음 베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그래프의 모양이 베타가 커질수록 더 이렇게 빼쪽하게 변하는 거죠. 그리고 베타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빼쪽한 모양은 뭘 의미하냐면 유권자 입장으로부터 후보 입장이 멀어지면 유권자 효용이 빨리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 입장에 그만큼 예민한 거죠. 민감한 거죠. 그리고 베타가 아주 작을 경우에는 후보가 유권자 입장으로부터 멀어져도 천천히 이렇게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별로 정책에 관심이 없는 거죠. 베타가 0일 경우에는 이게 0이라면 이 부분이 없어지니까 결국에는 이 유권자는 후보의 어떤 능력이나 도덕성 이런 것만 보고 투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들마다 다 다르죠. 어떤 유권자는 이처럼 밸런스를 중요시해서 알파가 클 수도 있고, 어떤 유권자는 정책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베타가 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베타가 크다는 얘기는 정책 투표를 한다는 얘기고, 알파가 크다는 얘기는 인물 투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이 보여주는 게 바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후보의 유인 가치 또는 후보의 정책 입장 을 보고 투표하는데 어느 정도 이 정책 입장과 유인 가치 중에 어느 정도로 이 두 가지 변수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밸런스와 정책 입장 사이에 이 두 변수 간에 어떤 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알파하고 베타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수식 2를 보면, 수식 2가 이제 보여주는 거는 이건 L이죠. 그러니까 left 또는 뭐 liberal, 그러니까 진보 정당 후보 또는 뭐 진보 후보라고 할게요. 여기 R이니까 여기는 이제 보수 후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진보 후보에게 느끼는 효용이죠. 진보 후보의 유인 가치와 진보 후보의 정책 입장으로부터 얻는 효용을 나타내는 거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은 보수 후보의 유인 가치와 보수 후보의 정책 입장으로부터 느끼는 효용이 같아지는 경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진보 후보와 보수 후보 간에 아무런 효용 차이를 느끼지 않는 경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타로 풀면, 이거를 이제 이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걸 제곱을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서 세타로 풀면은 이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이 뭐 집에서 해봐도 좋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 세타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게 이제 두 후보의 중앙이죠. 그러니까 진보적인 후보의 입장과 보수적인 후보의 입장을 더해서 2로 나누니까 평균이니까 두 후보 입장의 중앙을 나타내는 거죠.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뒤에 이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게 델타는 이제 차이를 의미하는 거죠. 델타. 근데 어 델타 V는 VR 마이너스 VL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플러스니까 플러스인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가 됐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VL 마이너스 VR이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델타 V가 되겠죠. 그냥 VR 마이너스 VL이 델타 V니까 VL 마이너스 VR은 마이너스 델타 V에서 이 마이너스가 그래서 여기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델타 X는 역시 XR 마이너스 XL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R은 우측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좌우로 할 때 R은 우측에 있고 L은 좌측에 있으니까 우측 이 숫자가 높겠죠. 자아가 예를 들어서 0점. 여러분 설문조사의 경우에 가장 진보적인 유권자가 0점, 가장 보수적인 유권자가 10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항상 플러스가 되겠죠. 왜냐하면 XR은 우측에 있고 따라서 이 이념 숫자가 우파 후보의 이념을 나타내는 숫자가 좌파 후보의 이념을 나타내는 숫자보다 항상 크니까 XR-XL은 플러스가 되고 따라서 델타 X 역시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델타 V는 이제 R이라는 후보하고 L이라는 후보 중에서 누가 더 유인 가치가 더 많은가에 따라서 우파 후보가 유인 가치가 더 많으면 이게 플러스가 되겠죠. 또 좌파 후보가 더 뭐 능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은 뭐 좌파 후보의 도덕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면 델타 V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에서는 여러분 후보에 대한 호감도를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그 다음에 미통당 후보가 있으면 되게 민주당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더 높았죠. 미통당보다.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더 호감을 느낀다는 얘기는 뭐 민주당 후보가 뭐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더 도덕적이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유인 가치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해서 더 큰 높은 호감도를 느끼고 달리 얘기하면 VL이죠. 이게 민주당 후보의 밸런스가 미통당 후보의 밸런스는 VR.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지난번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의 밸런스를 미통당 후보의 밸런스보다 더 높다고 느낀 거죠. 이렇게 되겠죠. 부등식이 옆에 이렇게 써주면 VL이 VR보다 더 이제 크다고 느낀 거죠. 그러면 이제 델타 V는 여기 델타 V는 VR-VL이니까 VR이 VL보다 더 작으니까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모든 유권자의 투표 결정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밸런스를 여러 개를 포함하고 싶으면 여러 가지 이걸 이제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로 표시하면 되겠죠. 벡터 여러 가지 이제 밸런스를 감안하면 그리고 정책 입장도 이제 다차원적이라면 이것도 이제 벡터로 이렇게 표시해서 다 벡터로 변해야겠죠. 이렇게 세타 베타도 벡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다차원적인 정책 입장과 다차원적인 밸런스를 우리가 이렇게 모형으로 수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럼 또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조금 전에 이 세타 햇은 뭘 의미하냐면 두 후보 간의 소용 차이를 느끼지 않는 유권자의 입장이라고 얘기했죠. 후보
약간 효용차를 못 느끼는 유권자가 세타 해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VL과 VR 이 0일 경우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유권자가 예를 들어서 L이 민주당이라고 하고 R이 미통당이라고 할 경우에, 그러니까 민주당의 유인 가치와 미통당의 유인 가치의 차이를 느끼지 않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델타 V가 0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제 0이 돼서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세타 햇은 뭐냐면 두 후보의 중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권자가 입장이 0에서 10까지 이렇게 분포해 있을 때 미통당과 민주당 간의 어떤 밸런스의 차이가 없다면, 그러면 그리고 민주당 입장이 4이고 그 다음에 미통당 입장이 만약에 6이라면, 그러면 두 후보의 중앙은 4 더하기 6 나누기 2 하니까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타햇은 5가 되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두 후보의 아무런 효용 차이를 느끼지 않는 유권자는 이 5에 있는 유권자들이죠. 5에.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유권자들. 그리고 이 5를 기준으로 이제 왼쪽에 있는 유권자들, 좌측에 있는 유권자들은 민주당에 더 큰 효용을 느끼는 유권자들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유권자들은 미통당보다는, 미통당은 지금 여기 6에 있죠. 민주당에 더 가까운 이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이죠. 여기 있는 유권자들은. 그리고 이 5를 중심으로 이 우측에 있는 유권자들은 미통당이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죠. 그 5는 딱 중앙에 있기 때문에 미통당과 민주당 간에 아무런 효용 차이를 느끼지 않는 유권자들. 그래서 두 후보 간의 이 밸런스, 유인 가치의 차이가 전혀 없거나, 아니면 유권자들이 밸런스를 전혀 중요시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알파가 0인 경우, 그러니까 오로지 유권자들이 정책 투표만 하는 경우, 그럴 경우는 알파가 0이니까 이 부분이 없어지고, 두 후보의 중앙에 있는 유권자, 이 유권자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유권자들은 진보정당, 그리고 이 5의 우측에 있는 유권자들은 보수정당을 지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딱 반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50%는 민주당을 찍고 50%는 미통당을 찍겠죠. 물론 이제 유권자의 이념적인 분포가 이처럼 완전히 대칭적인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이념 분포가 이번 선거처럼 약간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더 많다고 한다면, 이쪽으로 이렇게 치우쳤으면, 그러면 딱 5를 기준으로 이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더 보수적인 유권자보다 더 많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많은 표를 가져가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두 정당 또는 두 후보 간의 밸런스, 유인 가치의 차이가 없으면, 오로지 정책 대결만 한다면은, 정책 투표만 한다면 유권자들이 이 이념의 분포에서 중앙에 있는 유권자들 좌우측으로 이렇게 유권자의 지지가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VL-VR이 8인 경우,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VL이 8이고 VR이 0이면 VL-VR이 8이 되겠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좌파 후보 또 진보 후보가 우파 후보보다 유인 가치가 8만큼 더 크다면, 그러면 델타 V는 VR-VL이니까 델타 V는 0-8은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8, 그 다음 요거는 두 후보의 입장 차이니까 6
마이너스 4 해서 이거는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마이너스 8분의 2는 4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이 부분 전체가 마이너스 2니까,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두 후보의 중앙은 5이죠.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 값 마이너스 2 해서 5 더하기 2는 7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델타 햇은 7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이처럼 좌파 후보 또는 진보 후보가 우파 후보보다 유인 가치가 8만큼 더 크다고 느끼는 경우에 이 지지분기점 세타 햇은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후보 간의 유인 가치의 차이가 전혀 없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세타 햇이 5였죠. 그래서 유권자들은 이념 투표 또는 정책 투표만 하게 되고 이 두 후보의 딱 중앙을 기준으로 유권자들이 좌우로 갈렸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파 후보가 좌파 후보보다 유인 가치가 8만큼 작다고 느꼈을 때, 또 반대로 우파 후보보다 좌파 후보가 유인 가치가 더 크다고 느꼈을 때는 이 지지분기점 또는 두 후보 간의 효용 차이를 느끼지 않는 유권자의 입장은 5에서 이처럼 7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게 지지분기점이니까 이 7에 있는 유권자를 기준으로 지지가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7 왼쪽에 있는 유권자들은 좌파 후보를 찍고 7 우측에 있는 유권자들은 우파 후보를 찍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완전히 정책 투표 또는 이념 투표만 한다면 유권자의 지지는 이렇게 5를 기준으로 좌우로 갈라지는데, 유권자들이 유인 가치를 감안해서 투표를 하게 되면 이 영역에 있는 유권자들은 만약에 정책 투표를 했다면 또는 이념 투표를 했다면 우파 후보를 지지했을 유권자들인데, 우파 후보가 좌파 후보보다 유인 가치가 작다고 느끼기 때문에 좌파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이죠. 좌파 후보 지지. 근데 이 경우는 우파 후보를 지지했는데, 우파 지지인데, 언제 우파를 지지하냐면 이념 투표만 했을 때. 이 경우는 이념하고 플러스 유인 가치를 다 감안해서 투표할 때, 그러니까 이 유권자들은 뭐냐면 이념적으로는 우파와 가까운데, 이념적으로 우파 정당과 또는 우파 후보와 더 가까운데, 우파 후보와 정당과 더 가깝지만 좌파 후보의 유인 가치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좌파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 좌파 지지. 그 이유는 좌파의 유인 가치가 우파보다 더 높기 때문에, 더 뛰어나기 때문에 투표한 유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이 B급치 무브레인 유권자들은 이제 비이념 투표자, 자기 이념과 반하는 투표를 한 사람들이죠. 비이념 투표. 왜냐하면
우파 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좌파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사례는 많죠. 유권자들이 완전히 이념만 가지고 투표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특히 뭐 최순실 사태가 터지고 우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에 실망한 많은 유권자들이 보수적인 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 실망하고 뭐 그런 염증을 느껴서 뭐 진보정당으로 돌아선 유권자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유권자의 투표 결정은 이념만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념만으로 이루어진다면 두 후보의 중앙을 기준으로 유권자의 지지가 좌우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유권자들은 이념 투표만 하는 게 아니라 후보의 어떤 도덕성이나 후보의 능력, 뭐 안보 능력, 아니면 뭐 경제 활성화 능력 그런 거를 보고 투표하기 때문에 이처럼 비이념 투표자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의 설문조사에서도 이제 그걸 물어본 이유가 그러니까 안보 능력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경제 활성화 능력 뭐 이런 거 물어봤잖아요. 또는 정당에 대한 호감도 이제 이걸 물어본 이유가 이처럼 민주당이 미통당보다 안보 능력이 뛰어나거나 뭐 호감도가 높다고 할 경우에 우파 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그런 설문조사 문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좀 천천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그림을 통해서 설명했으니까. 경험 자료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지역주의. 지역주의도 하나의 유인 가치라고 볼 수 있겠죠. 일종의. 왜냐하면 호남에 있는 유권자들은 민주당에게서 지역적인 유인 가치를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호남에 대한 어떤 그런 지역적인 발전, 뭐 경제적인 발전, 아니면 또 호남 출신들 정치인들을 주로 등용을 하거나 또 호남 출신 정치인들이 당내에서 지도부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호남의 어떤 뭐 일종의 경제적인 또는 정치적인 혜택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경제적인 혜택이라는 거는 호남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뭐 SOC 사업, 뭐 공항을 건설한달지 아니면 뭐 도로 정비를 한달지 이런 혜택도 있고 또 아니면 국가 공기업을 호남에 유치한달지 이제 그런 걸 기대하기도 하죠. 또 단순한 그냥 지역적인 정체성 나는 그냥 민주당이 좋아 뭐 경제적인 어떤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좋기 때문에 아니면 또 나의 정당은 민주당이야 그런 정체성 때문에 호남 사람들은 민주당을 더 지지할 수도 있죠. 또 반대로 영남민들은 이제 미통당이 우리를 대변한 정당이야. 나는 미통당이 좋아. 뭐 그렇게 생각하고 미통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유인 가치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호남의 보수적인 유권자들도 호남의 보수적인 유권자들 또는 영남의 진보적인 유권자들도 이 지역주의 투표를 하게 되면 진보적인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겠죠. 민주당 지지. 그러니까 이념 투표만 한다면 호남의 보수적인 유권자들은 미통당을 지지를 해야겠죠. 그리고 영남의 진보적인 유권자들은 만약에 이념 투표만 한다면 민주당을 지지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런 지역주의가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남의 진보적인 유권자들도 진보 정당인 민주당을 찍는 게 아니라 보수당을 지지하는 거죠. 보수적인 미통당을 지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념에 반하는 투표, 비이념 투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처럼 지역주의가 하나의 유인 가치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영남 유권자 실제로 데이터를 살펴보면 영남 유권자의 이제 이념을 보면 10점이 보수, 0점이 이제 진보라고 할 경우에 5점을 기준으로 그리고 여기에 흰색은 보수 정당 지지,
지지자들. 파란색은 진보정당 지지자들. 그래서 만약에 유권자들이 이념 투표만 한다면 이 보수적인 유권자들, 여기에 있는 유권자들은 6번부터 10점에 있는 유권자들은 전부 다 보수정당, 그러니까 뭐 미통당 아니면 자유한국당을 지지해야 되니까 전부 흰색만 있어야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에 파란색도 있는 것이죠. 영남 유권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 유권자들은 어떤 유권자들이냐면 영남에 살면서 보수적인 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 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면 영남에 살지만 호남이 고향인 사람, 호남 고향, 또는 민주당에게서 더 높은 유인 가치를 느끼는 그런 유권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진보적인 유권자들, 진보적인 유권자들은 다 이념 투표만 한다면 민주당을 지지하니까 이 흰 부분이 없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념 투표만 한다면 파란색만 있어야 되는데 상당 부분 이렇게 흰 부분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극 진보, 영에 해당되는 극 진보 유권자들 중에서 이렇게 한 40% 정도, 60%는 진보 정당을 지지했지만 40% 정도는 미통당, 보수 정당을 지지했죠. 그리고 1점에 해당되는 진보적인 유권자들을 보면 오히려 보수 정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이 진보 정당을 지지한 유권자보다 더 많죠. 흰색이 더 크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이 부분, 이 사람들은 이제 비이념 투표를 한 사람들이죠. 흰색 부분. 그러니까 영남의 진보적인 유권자들인데 진보적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찍지 않고 영남 정당을 찍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지역주의 투표죠. 자기 이념에 반해서 자기 지역 정당을 찍은 유권자들 투표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딱 중앙에 있는 유권자들은 반반으로 갈려야겠죠. 만약에 이념에 의해서만 투표한다면 50대 50으로 갈라져야 하는데 이렇게 훨씬 더 이만큼 미통당 또는 뭐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이게 바로 이제 지역주의 투표자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보여주는 거는 한국의 유권자들은 이념 투표를 하면서도 이념 투표를 한다는 증거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역시 이 보수적인 유권자들, 오른쪽에 있는 유권자들이 보수적인 정당을 지지한 이 흰색 막대가 훨씬 더 이 좌측에 있는 유권자들에 비해서 흰색 막대가 길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적인 유권자들은 처럼 파란색으로 표시된 진보 정당을 지지한 사람들이 비율이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이념 투표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완벽하게 이념 투표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우측에 파란색 유권자들, 그 다음에 좌측에 이 영역에서 흰색 유권자들이 바로 비이념 투표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비이념 투표의 원인은 뭐냐면 지역주의라는 유인가치 투표를 한 것이죠. 유인가치 투표. 왜냐? 영남의 진보적인 유권자들도 이렇게 보수적인 영남 정당을 지지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호남도 마찬가지죠. 호남은 처럼 4점, 0점에 4점의 진보적인 유권자들은 압도적으로 진보적인 호남 정당의 이제 보수적인 유권자들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이제 보수 정당을 지지했기 때문에 이념 투표를 한 사람들이죠. 근데
호남의 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역시 진보 정당을 지지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보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진보 정당을 지지했죠. 이 사람들이 이제 비이념 투표자죠. 비이념 지역주의 투표. 그러니까 영남하고 호남을 비교하면 호남 사람들이 자신의 이념에 반하는 지역주의 투표를 한 사람들이처럼 훨씬 더 많죠. 호남에는 여기에서 이제 파란색, 이 보수 영역에서 파란색이 바로 비이념 투표자들. 그리고 영남의 경우에는 진보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당을 지지한 흰색, 이게 비이념 투표자들. 그러니까 영남의 경우에 여기에 흰색 막대들, 호남의 경우에 여기에 파란색 막대들을 비교하면 호남의 경우가 저런 비이념 투표를 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거는 이전에 이 그림이 보여준 이 비이념 투표자들, 이 발생하는 이유를 이제 지역주의 투표를 통해서 설명을 한 거죠. 이 부분을. 그 다음에 그래서 이미 이전에 그림에서 보여줬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영남민과 호남민 간의 이념 분포를 비교해 보면 영남민들은 이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더 많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이렇게 쭉 그려보면 약간 이쪽으로 많이 치우쳤죠. 이렇게 여기가 많잖아요.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많고 호남민들은 이쪽이 많죠. 그러니까 5를 중심으로 여기 있는 유권자들보다 여기 있는 유권자들이 많죠. 그래프가 이렇게 왼쪽 부분이 두껍고 영남민은 우측 부분이 두껍죠. 이걸 이제 시기별로 살펴보면, 그러니까 15대 대선 당시, 그러니까 19대 대선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이때가 이명박 대통령, 그 다음에 이때가 노무현 대통령, 이때가 김대중 대통령, DJ. 그럼 이때까지만 해도 영남민과 호남민 간의 어떤 이념 차이가 꽤 크지는 않았죠. 물론 밑으로 가면 밑으로 갈수록 진보적인 유권자가 더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진보 유권자 비율.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0은 그러니까 여기 제목을 보면 영호남 및 전국에서 보수 유권자가 진보 유권자보다 더 많은 정도니까, 이게 0이라는 거는 진보 유권자 비율과 보수 유권자 비율이 같아지는 지점이 0이죠. 그러면 이제 0을 기준으로 이렇게 먼저 전국 평균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때, 그 다음에 이때도 그렇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의 경우에는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더 많았죠. 전국 평균을 볼 때. 그리고 진보 유권자는 한 번 선거, 두 번째, 세 번, 네 번.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대 4. 그러니까 과거에 15대 대선부터 우리가 유권자들이 보수가 더 많은지, 진보가 더 많은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6대 4의 비율로 보수가 더 많았고, 그리고 15대 대선 때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이전에는 항상 보수가 더 많았겠죠. 김영삼 대통령, YS, 그 다음에 노태우. 이때는 이제 또 보수가 항상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보수가, 한국 유권자들은 시기별로 살펴보면은 보수적인 유권자가 더
많았던 때가 압도적으로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적인 지형이 우측으로 기울어졌다는 게 이제 바로 그걸 의미한 그런 얘기죠. 보수적인 유권자층이 더 두껍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뭐 19대 대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선됐을 때도 보면 이 정도 차이,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조금 더 많았죠. 내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진보가 30.6, 보수가 25.4, 25.4. 그러니까 약 5.2 정도, 5.2%포인트 진보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21대 총선에는 5점이니까 이 정도. 이렇게. 이게 이제 마이너스 5.2.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가 진보 유권자보다 더 많은 정도니까 지금은 진보가 보수보다 더 많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5.2가 되겠죠. 여기쯤 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최준실 사태가 터진 직후 이때보다도 약간 보수로 다시 이제 회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아직까지는 진보가 더 많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좀 또 시간이 지나서 지금 뭐 현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못하거나 뭐 아니면 이제 실증을 느끼면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전국 평균은 이제 이와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역시 이 이념의 국민 전체의 이념의 변화를 보면 아무래도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진보가 더 많고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이제 보수가 더 많다는 걸 여러분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볼 수 있는 패턴은 뭐냐면 영남과 이제 호남과의 차이죠.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영남민들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호남민들은 0을 기준으로 항상 그 밑에 있으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진보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남민과 호남민들은 이념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남과 호남에서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 아니면 미통당에 대한 지지의 차이, 그러니까 정당 지지의 차이, 정당 지지 차이는 단순하게 지역주의 투표만이 아닌 이런 이념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남과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 차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30% 차이 난다. 좀 더 나게 할까요? 50% 차이 난다. 그 민주당을 호남에서 예를 들어서 80% 지지하는데 호남에서 영남에서는 민주당을 30%만 지지했다. 그럼 차이는 50%포인트죠. 그러면 이처럼 정당 지지 차이가 온전하게 지역주의 투표는 아니고 이처럼 이념의 차이 때문에 이 50% 중에서 일부는 이념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영남과 호남에서 정당 지지 차이를 우리가 그걸 지역주의 투표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역주의 투표라고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지역적인 원인, 그러니까 지역 정체성 또는 지역적인 혜택, 이런 지역과 관련된 그런 요인들 때문에 투표하는 걸 지역주의 투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전에 살펴본 비이념 투표를 얘기하는 거죠. 그 영남에서 진보적임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인 민주당을 찍지 않고
보수적인 지역정당을 찍는 행태, 또 호남에서 보수적인 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정당인 미통당을 찍지 않고 진보적인 민주당을 찍는 투표 행태. 그러니까 비이념 투표. 이제 이런 걸 지역주의 투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영남과 호남에서 발견되는 정당 지지의 차이, 예를 들어서 50% 차이가 모두 다 지역주의 투표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처럼 이념 때문에 또 이 50%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영남과 호남에서의 정당 지지 차이에서, 즉 예를 들어서 50%에서 어느 정도가 지역주의 투표고 어느 정도가 이념적인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이념 투표의 결과물인지를 우리가 그거를 골라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분석이죠. 나눌 분자. 그러니까 정당 지지의 차이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념 차이, 영호남 간의 이념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정당 지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지역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정당 지지 차이, 그리고 지역주의는 지역적 정체성과 그 다음에 지역적 혜택, 정치적인, 경제적인 혜택에 대한 기대, 이런 것 때문에 투표하는 행태, 그 바로 지역주의 투표죠. 그래서 근데 이제 언론이나 아니면 뭐 그 밖에 이런 분석적인 사고 능력이 없는 학자들은 이 정당 지지 차이를 바로 지역주의 투표라고 보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죠. 지역주의 투표는 이 정당 지지 차이의 일부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 부분이 이념에 반하는 지역주의 투표 또는 유인가치 투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영호남에서. 이 부분은 이념 때문에 하는 거죠. 이념 차이 때문에 이념 투표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호남으로 볼 수가 있죠. 호남 유권자들이 이렇게 분포해 있다면 호남 유권자들의 보수적인 유권자들, 5에서 7 사이에 있는 이 보수적인 유권자들도 VL, 즉 민주당에게서 더 지역주의 유인 가치를 더 크게 느끼는 거죠. 지역주의 유인 가치를 크게 느끼기 때문에 이처럼 보수적인 유권자들마저도 5에 7에 있는 민주당을 찍는 거죠. 비이념 투표를 하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은 보수정당, 미통당을 찍겠죠. 그러니까 유인가치,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유인가치가 아주 커서 이처럼 극보수, 7에서 10에 해당되는 유권자의 투표 결정을 바꿀 정도로 민주당의 유인가치가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기 있는 유권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미통당을 찍는 거죠. 근데 민주당 유인가치가 아주 크다고 생각하면 점점 이 비급침 영역이 점점점 커져서 여기 있는 유권자들마저도 미통당을 찍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는 델타 V가 아까 마이너스 8이었죠. 그러니까 이 우에 있는 보수 유권자들의 투표 결정을 바꿀 정도로 민주당의 유인 가치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 10 이렇게 그런다면 이 유권자들도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유권자들이 이제 민주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인데, 이 유권자들 중에서 이 유권자들만 지역주의 투표자들이죠. 자기 이념에 반하는 지역적인 혜택에 대한 기대 또는 지역 정체성 때문에 자기 이념에 반해서 지역 정당을 찍은 유권자들이고, 이 유권자들은 이념 투표자들이죠. 진보적이기 때문에 물론 민주당에게서 더 큰 유인 가치를 느끼긴 하지만 VL이 마이너스 8이니까 민주당에서 더 큰 유인 가치를 느끼지만 민주당과 미통당의
유인 가치가 똑같다고 생각할 경우에 또 그러니까 델타 V가 0이라고 생각해도 이 사람들은 어차피 민주당을 지지할 유권자들이죠. 그러니까 미통당과 민진당과의 유인 가치의 차이가 없다고 느껴도 이 사람들은 진보적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찍는 유권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이념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지지 정당의 차이는 민주당과 민주당에 대한 영혼안 간의 지지 정당의 차이, 아까 뭐 예를 들어서 50%라고 했다면 그 차이는 이념 투표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의 투표, 이것이 섞여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남이 80%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영남이 30%만 지지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호남민의 80% 지지에 이만큼은 이념 투표, 그 다음에 이만큼은 지역주의 투표 때문에 발생한 거죠. 그래서 호남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큰 지지를 얻은 것이죠. 그렇죠? 영남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이 그림과 반대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영남 같은 경우에는 미통당에서 더 큰 유인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이 델타 V는 VR-VL이니까 미통당 R에서 더 큰 효용을 느끼겠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8이라고 하면 미통당에서 더 큰 효용을 느끼고 민주당의 유인 가치를 0이라고 느낀다면 이게 이제 8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8이니까 이게 마이너스니까 지지분기점이 5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유권자들은 민주당 좌파 정당을 찍고 여기 있는 유권자들은 우파를 찍는 거죠. 그러니까 영남 유권자들은 이렇게 미통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조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지분기점 공식으로 한국에서 지역주의 투표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역 정당의 대표 지역 득표율이 전국 득표율보다 높은 정도. 이전의 그림에서 그러니까 영남 이 선에서 이 전국 이 선을 뺀 게 바로 아까 이전에 다음에 보여준 그림이죠. 이거죠. 전국 대비 더 많은 경우. 그러니까 영남선에서 전국 평균선을 빼면 그 차이가 이제 2선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호남선에서 전국 평균을 빼면 호남선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되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호남민들이 전국 평균보다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더 많은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영남민들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더 많은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걸 기준으로 영남은 대부분의 경우에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더 많았다는 걸 나타내는 거고, 여기는 호남민들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더 많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어디 봅시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 많았어요.